네, 반갑습니다. 아우레올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찍는 것 같아요. 그동안 제가 좀 여러모로 바빠서, 네, 이렇게 오랜만에 영상을 찍습니다. 그동안 뭐 5월장이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힘이 없었어요. 5월장은 이제 힘은 없었지만 그래도 지수는 그렇게 크게 빠지진 않았어요. 3100선을 지켜줬고, 이제 또 3200선도 돌파를 했죠. 그래서 지수 면에서는 나쁘진 않은데, 일단 뭐 수급적인 측면이라든가, 뭐 개별 종목에 있어서는 좀 힘이 없었다, 이렇게 한번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오늘의 주제는 제가 절대 매수하지 않는 주식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해요. 제가 이제 절대 매수하지 않는 그 이제 섹터들이 있어요. 그 섹터들이 총 5가지인데, 제가 이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 제약바이오주입니다. 제약바이오. 뭐, 유명한 종목들 많죠. 뭐, 과거에 신라젠이라든가, 신라젠도 굉장했었잖아요. 그리고 뭐, 헬릭스미스, 최근까지도 헬릭스미스도 뭐 날리고,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제약주들이 있어요. 지금은 최근에 이제 이연제약, 셀로메드, 요런 종목들, 아이진, 뭐, 요런 종목들이 핫한데, 일단 저는 제약바이오주는 절대 매수하지 않습니다. 거래를 하지 않아요. 왜냐? 우선 제약바이오주의 재무제표를 보면요, 이 제약바이오주들은 대부분 재무 상황이 좋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R&D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죠. 아무래도 신약을 개발하는데 이제 당국의 승인, FDA잖아요. 식품안전청, 이제 식품의약안전청이 이제 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이게 몇 년이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R&D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신약을 개발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예. 그래서 이제 비용도 많이 들어가지만, 어쨌거나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제 부채가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뭐 영업이익이라든가 이익이 많은 회사들이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더구나 이제 보통 제약주들이 가는 게 뭐 1상에 성공했다, 2상에 성공했다, 3상에 성공했다, 뭐 FDA에서 이제 최종 승인이 났다, 이러면 굉장히 상승을 합니다. 근데 과연 1상이 성공할지, 2상이 성공할지, 3상이 성공할지, 최종 승인이 날지, 그걸 누가 합니까? 이건 도박이죠. 1상에 투자하시고, 2상에 투자하시고, 3상에 투자하시고, 이 결과가 날 거다, 이 결과가 잘 날 거다, 여기에 기대감을 가지고 투자를 하시는데, 만약 이게 본인이 기대했던, 이제 본인의 예상과 다르게 결과가 나온다 그러면 바로 주가가 고꾸라져요. 그래서 이 제약바이오주는 굉장히 롤러코스터 같은 그런 종목이에요. 이게 만약에 뭐 또 이제 자신이 본인이 예상했던 대로 1상, 2상, 3상 뭐 FDA 승인 이게 된다, 이러면 이제 사가를 막 가는 거죠. 어마어마합니다. 예. 근데 그렇게 찍고도 결국은 또 고꾸라져요. 그게 주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이 아니라 이제 그게 바로 제약 바이오주입니다. 그 정도로 제약 바이오주들은 예측 자체가 불가능하고 굉장히 불안정해요. 그래서 떨어질 때도 미친듯이 떨어지고 오를 때도 미친듯이 오릅니다. 이건 투자가 아니라 투기죠. 그래서 저는 제약 바이오주를 하지 않아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제가 이제 절대 매매하지 않는 종목이 바로 정치 테마주입니다. 이 정치 테마주가 예를 들어 대선이나 뭐 총선이 있는데, 보통 총선보다는 대선 테마주가 가장 유명하죠. 대선 테마주가 있는데, 이 대선 테마주도 이제 제약 바이오랑 어떻게 보면은 흐름 자체는 굉장히 비슷해요. 왜? 롤러코스터를 탑니다. 롤러코스터. 어떤 이제 대선 후보가 굉장히 주목을 받는다, 그러면 떡상을 하는데, 어떤 대선 후보의 무슨 결격 사유가 뜨면, 뭔가 스캔들에 휘말리고 구설수에 오르면 바로 주가는 고꾸라져요. 심지어는 그 대선 후보와 아무 관계가 없는데 관련주로 엮여서 올라가다가 갑자기 기사가 뜹니다. 우리는 그 대선 후보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공시가 떠요. 그러면 바로 고꾸라집니다.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실제 대선 후보와 관계가 없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연결고리도 굉장히 빈약한데 억지로 갖다 붙이는 경우도 있어요. 뭐 혹자는 이제 뭐 대선 테마주를 살 때 뭐 2년 전, 대선 2년 전, 대선 3년 전, 뭐 최소 1년 전, 이렇게 대선이 이루어지기 한참 전에 매수를 이제 해서 어느 정도의 이제 중장기 투자를 통해서 혹은 장기 투자를 통해서는 수익이 난다고도 하는데, 만에 하나 그 대선 후보가 이제 후보 사퇴를 한다거나 대선에 도전하지 않거나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 하루아침에 그 종목은 대선 테마주에서
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위험 부담이 커요. 역시 이것도 도박에 가까운 그런 투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대선 테마주, 즉 정치 테마주에는 절대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건 그 회사의 가치와 상관없이 단순히 그냥 대선 후보 혹은 정치적인 문제에 베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리스크가 커요. 그래서 그 회사의 가치, 그 회사가 뭘 만드는지, 그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도 모른 채 그 정치인과 엮였다는 이유로 투자한다는 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대선 테마주를 정치 테마주, 즉 대선 테마주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또 제가 투자하지 않는 종목은 바로 엔터주입니다. 엔터주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뭐 JYP도 있고 SM도 있고 뭐 이제 빅히트 지금 하이브로 바뀌었죠. 하이브도 있고 뭐 YG도 있고 많아요. 이 엔터주도 갈 때는 잘 갑니다. 뭐 신곡이 근데 보통 이제 뭐 새 앨범이 나왔다, 신곡이 나왔다 이런 것 때문에 주가가 갈 때도 있지만 안 갈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주력 인기 좋은 가수가 그 기획사에 인기 좋은 가수가 컴백을 했거나 신곡을 냈다 그래서 반드시 주가는 가는 게 아니에요. 그게 히트를 쳤다 하더라도 어떨 땐 가요, 어떨 땐 또 안 가고. 그렇기 때문에 엔터주는 주가 예측하기도 사실 쉽진 않습니다. 게다가 결정적으로 이 엔터주, 예를 들어서 이제 드라마 제작사들도 그렇고 그리고 뭐 이제 연예 기획사들도 그렇고 이 엔터주들은 대부분 이 또 재무제표가 별로 좋지 않아요. 실제 매출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 유명한 연예인들 그리고 유명한 기획사 대표들 보면 굉장히 부유한 삶을 살잖아요. 뭐 좋은 집부터 좋은 차까지. 근데 실제 그 회사의 영업이익이나 매출 혹은 배당 성향을 보면 굉장히 빈약합니다. 결국은 그 매출로 벌어들인 돈들이 대부분 이제 인건비로 나간다는 거죠. 소속 가수들, 즉 연예인들, 아티스트들에게 돌아가고 또 이제 주요 임원들, 뭐 대표라든지 주요 임원들한테 대부분 돌아가기 때문에 실제 회사로 돌아가거나 이제 주주에게 돌아가는 돈은 굉장히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영업이익 자체가 얼마 안 됩니다. 엔터주들은. 드라마 제작사도 그렇고요.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구조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엔터주도 영업이익이나 이런 영업이익이라 재무제표 자체가 별로 좋은 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엔터주도 굉장히 불나방 같은 주입니다. 역시 롤러코스터 같은 그런 종목 주식이기 때문에 저는 엔터주에도 투자하지 않아요. 엔터주도 진짜 이게 위험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이것도 역시 투자가 아니라 투기에 가깝다고 보셔야 돼요. 자, 그리고 또 제가 이제 매매하지 않는 종목 네 번째는 바로 항공주입니다. 항공주 하면 한국에서 대표적으로 대한항공 그리고 아시아나항공이 있죠. 하지만 이 회사 말고도 이제 저가 항공사들 있잖아요. 저가 항공사들 뭐 에어부산도 있고요. 제주항공도 있고 진에어도 있고 항공사가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보통 다들 많이 생각하시는 게 대한항공이랑 아시아나항공이잖아요. 이번에 아시아나항공이 좀 이슈가 됐죠. 아시아나항공이랑 에어부산이랑 이제 같이 거래 정지가 됐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이제 그 박상구 회장이 구속되면서 횡령 배임 혐의로 구속되면서 이제 거래 정지가 됐죠. 뭐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 대한항공도 이제 땅콩 해양 사건 있잖아요. 그래서 오너 리스크라고 하죠.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이나 오너 리스크도 있지만 그것보다 항공사들은 대부분 또 재무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항공사들이 부채가 굉장히 많아요. 부채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거를 회계에 반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손실을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알려지지 않은 거지. 사실 항공사들의 부채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게 하여튼 자본 잠식에 가까워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정도로 수많은 항공사들이 정말 빚더미에 앉아 있습니다. 이걸 회계에 반영하지 않고 손실을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뭐 영업이익이 나오거나 흑자가 난 것처럼 알려질 뿐이지 사실 항공사들이 재무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아요. 저가 항공사들은 더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도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그 정도로 항공사들은 재무 상황이 안 좋습니다. 물론 여행 성수기가 되면 이제 항공사들이 자연스럽게 가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이제 뭐 성수기라는 개념이 없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코로나가 아니라 뭐
일반적인 평시 상황이었다면 지금이 이제 슬슬 성수기거든요. 성수기이기 때문에 이제 날이 더워지는 여름이 시작되니까 이럴 때는 이제 항공사들이 이제 그 성수기 흐름을 타서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항공사들은 장기 투자하기에도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어쨌거나 그래서 이제 단순히 이제 성수기 때 그렇게 잘 될 수 있지만, 또 항공사들은 또 뭐 이런 좀 극단적인데, 뭐 비행기 사고가 난다거나 뭐 이렇게 비행기 사고도 있고, 뭐 심지어 이제 오너 리스크도 있지만, 뭐 이제 땅콩항공이라고 해서 땅콩해양 사건이었던 뭐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이 이번에 이제 회장의 그 횡령 배임도 있고 오너 리스크도 있고, 그것도 있지만, 이건 사실 뭐 예측 불가능한 거고 항상 일어나는 일은 아니니까, 뭐 예를 들어 비행기 사고도 있지만, 그런 것보다 일단 항공사들은 대부분 재무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장기 투자한다고 한들 어떤 문제가 생길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지금 또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으로 이제 넘어가죠.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이렇게 인수를 하기 때문에 그 정도로 굉장히 골마 썩어 있어요. 항공사들은 재무적으로, 금전적으로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항공주에도 절대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망의 다섯 번째 섹터는 어디냐면 바로 신규 상장주입니다. 이 신규 상장주에 제가 투자하지 않는 이유는, 보통 신규 상장주들은 1년 동안은 주가가 대부분은 좋지 않아요. 물론 예외적인 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카페24 같은 경우에는 신규 상장을 하고도 굉장히 흐름이 좋았어요. 카페24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시장의 절대적인 이제 우위에 있는 뭐 거의 독점적인 지위에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이제 그런 카페24 같은 그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요, 대부분의 신규 상장주들이 별로 좋지 않아요. 예를 들어 올 초에 상장을 했던 빅히트, 즉 하이브 같은 경우에도 상장 첫날에 뭐 어마어마했죠. 완전히 이제 고꾸라졌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주식 투자를 처음 했던 BTS 팬들이 주식을 환불할 수 없냐, 환불해달라, 이런 환불 얘기까지도 있었을 정도고, 하이브도 그렇고, 또 오래전인데 삼성생명 IPO 때도 삼성생명이 신규 상장을 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몰렸어요. 청약 붐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근데 뚜껑을 열어보니 어땠냐? 굉장히 안 좋았어요. 삼성생명이 거의 뭐 1년 가까이, 1년 조금 더, 아무튼 주가가 굉장히 별로 흐름이 안 좋았거든요.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회사고 또 청약이 많이 몰릴수록 오히려 더 안 좋더라고요. 지금 뭐 따상이다 뭐다 그래서 신규 상장주 이 IPO에 사람들이 굉장히 몰려가지고 그 주식 청약을 굉장히 많이 하시던데, 실제 신규 상장주들이 흐름이 좋질 않아요. 대부분 특히 많이 몰리고 청약률이 높을수록 대부분 결과가 좋지 않았거든요. 물론 좋을 수도 있지만 이 역시 도박입니다. 왜냐하면 신규 상장하면서 청약을 받는 과정에서 그 청약 경쟁률 때문에 굉장히 거품이 많이 생겨요. 거품이 많이 끼기 때문에, 거품이 많이 끼는 만큼 상장 당일에 따상을 해도 또 고꾸라지고 이런 식이라서 신규 상장주가 대부분의 결과가 좋지 못해요. 따상을 간다 한들 따상 2번 갔다 3번 갔다가 또 하한가 갑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뭐 인적분할이긴 하지만 LS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주가가 굉장히 상황이 안 좋죠. 그런 것처럼 보통 신규 상장을 하면 1년 정도는 보통 주가들이 거의 다 안 좋아요. 제가 이때까지 쭉 지켜보니까, 물론 예외적인 것도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카페24처럼 그런 것도 있는데, 대부분의 신규 상장주들은 1년 동안 못 가요. 그 회사가 아주 좋은 회사고 뭐 가능성이 있고 좋은 회사라 하더라도 보통 제 경험상 쭉 보면은 1년 동안의 주가는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규 상장주를 투자하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회사를 투자한다. 최소한 상장한 지 1년 이상은 돼야 돼요. 그래서 1년 이상이 됐다. 그러면 그 과거의 1년간의 데이터를 봅니다. 뭔가 투자를 하려고 그러면 그 회사에 투자할 만한, 참고할 만한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신규 상장주들은 그 데이터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적정 주가를 알기도 힘들어요. 이 과거의 데이터가 어느 정도 축적은 돼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매수할 만하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상장한 지 1년 정도 된 주식을 매수합니다.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이제 위험 부담이 적기 때문에, 너무 이제
보통 상장을 하면 1년 동안은 주가가 못 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1년이 지나야 보통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올라가고 가치를 인정받고 그런 경우를 제가 숱하게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신규 상장주를 투자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이제 투자하지 않는 5가지 종목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언급해 드렸어요. 이렇게 언급해 드렸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고 좀 더 자료를 제가 보여드리면 좋겠는데 제가 이제 유튜브를 그렇게 열심히 하거나 매달리는 사람이 아니라 좀 이렇게 두서없이 일단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 컨텐츠를 보고 들으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일단 저와 생각을 같이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또 생각이 다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일단은 저는 그래요. 전 이 5가지 섹터의 주식들은 절대 매수하지 않습니다. 그게 제 원칙이에요. 이 원칙을 깨서 수익을 낼 수는 있겠죠. 수익을 낼 수는 있는데 역시 이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저는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게 제 투자 방식입니다. 잃지 않는 게 먼저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원칙을 항상 고수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들이나 제 의견이 좀 여러분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이상 아우리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